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정우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정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 중턱의 작은 집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우는 마을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그 산 정상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폐가는 몇십 년 전 화재로 인해 집주인 가족이 모두 죽고 난 이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고 그곳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정우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성격 덕분에 그곳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 그날 밤 정우는 배낭과 손전등을 챙겨 어머니 댁는 산책을 다녀오겠다 말한 뒤 폐가를 찾아 떠났다. 무더운 여름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를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고 어느새 땀이 아닌 한기가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산길은 금세 어두워졌고 주변은 고요한 적막에 휩싸였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길을 따라 올라갔고 오래지 않아 숲속 덤불 사이로 희미하게 폐가의 모습이 드러났다. 폐가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지붕은 내려앉았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곳은 그 자체로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폐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주변의 정적에 가려지지 않았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폐가의 문을 열었다. 반쯤 부서진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실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방들을 돌아다녔다. 바닥에는 부서진 가구 조각들과 이곳저곳에 흐트러진 옛날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그때 정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진득한 한기와 함께 누군가 있다라는 기분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돌아보려는 순간 갑작스런 바람이 그를 감싸고 지나갔다.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속삭이는 소리 또라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정우는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여 폐가를 나왔다. 길을 달리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배경으로 계속 들려오는 흐느낌과 속삭임은 멀어져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이 박혔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그날 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경험을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결코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폐가는 이제 그에게 실제하는 두려움으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정우는 그날 밤의 기억을 서서히 잊어갔지만 여전히 한낮에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흘렀다. 그 폐가에 정말로 무엇이 있었는지 그는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하는데 그중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서울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오래된 만큼 여러가지 괴담이 떠돌았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괴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 위측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발소리는 점점 내 문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어 잠시 멈춰 있었다. 순간 발소리가 멈췄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안심하던 순간 갑자기 내 집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다. 이 시간에 나를 찾을 사람이 없기에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리자 결국 인터폰을 들어 대답했다. 누구세요? 그러나 흐릿한 작업만 들릴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조금 불안했지만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인터폰을 내려놓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인터폰 화면에 남학생 한 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후드티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살짝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황한 나는 급히 문을 닫고 잠갔다. 그대로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문을 열자 한 장의 쪽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메모에는 문 열어줘서 고마워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머리칼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다.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주택관리실에서 CCTV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바로 내 방 앞에 서 있던 그 남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직접 문을 열어준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자고 나면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발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나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매일 밤이 두려웠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그 주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하던 날 집 구석진 곳에서 다시 한번 그 쪽지를 발견했다. 고마워, 다시 보자.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밤늦게 누가 찾아올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훈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호수 근처의 캠프장이었다. 이곳은 너무해진 곳이라 사람이 붐비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었다. 우리는 늦은 오후에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깔리자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옛 추억과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뜬금없이 여기서 귀신을 본 사람도 있다더라 라고 말하자 다들 흥미로워하며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조금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각자의 공포 경험담이나 괴담을 하나씩 풀어놓기로 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꺼낸 친구는 몇 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에 대해 말했다. 한 남자가 여름밤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경찰과 수색대가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조용한 산속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호수가 점점 더 무섭게 느껴졌다. 다른 친구는 시골 마을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울먹이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여인은 늘 혼자 밤길을 걸으며 흐느껴 우는데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사고나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그녀가 왜 우는지 왜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나는 밤은 꼭 달빛이 밝은 날이라고 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이 직접 겪은 무서운 경험담을 꺼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창밖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분명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방 안에 계셨다. 겁에 질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을 기다렸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잠시 불안한 침묵에 빠졌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 밖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우리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우린 자존심 때문인지 겁먹은 티를 내지 않으려 했었다. 어느덧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쯤 누군가가 산책을 다녀오자고 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들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우리는 랜턴을 들고 호수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산책을 하던 중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이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건 흐느끼는 소리였다. 우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랜턴 빛을 겨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 친구가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우리 눈앞에 호수 위로 달빛이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아래에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는 여인의 형상이 보였다. 그녀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잔잔한 호수 위를 맴돌고 있었다. 너무 놀란 우리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불이 나게 캠프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발걸음 소리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등골이 오싹했다. 텐트에 도착해서도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그 여인의 모습과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우리는 해가 뜨자마자 짐을 싸서 산을 내려왔다. 헤어질 때에도 모두가 서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그 캠핑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렸고 서로 호수 근처에 가지 말자고 약속했다. 그날 우리가 본 것이 정말 울먹이는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밤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주말,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었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과 정막만이 가득했다.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은 이미 잠자리에 드신 듯했다. 나는 습관처럼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밤이 깊어질수록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글이나 영상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취미였다. 평소처럼 익숙한 사이트들을 둘러보던 중 낯선 링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이야기 라는 제목에 호기심을 느껴 클릭해버렸다. 거기엔 기이한 제목의 글이 여러 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2번 들어올린 전화를 받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었다. 글을 시작하니 한 여성이 주인공이었는데 어느 날 밤 그녀는 슬픈 목소리를 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그 전화가 꺼림칙했다. 몇 번이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에 그녀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 전화가 계속 올 때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무렵 그녀는 우연히 친구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의 한 지인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고 어느 날 실수로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후 그 지인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항상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꿈이었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꿈은 점점 선명해졌고 꿈속 그림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불안에 떨던 그녀는 결국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갑작스레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방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난 어젯밤의 이야기를 잊은 채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그러나 수업 중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와 그 불길함이 떠올랐다.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다들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나만큼은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간 어젯밤 보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몇 번이나 벨이 울리고 나서야 전화는 끊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계속해서 왔다. 그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받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비록 이야기가 허구일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그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읽고 있는 당신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에는 신중하기를 바란다.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신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존재일지도 모른다.